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김정은의 오른팔이자 때로는 왼팔이라 불리던 남자 최룡해가 사라졌습니다. 북한 권력 핵심부의 2인자, 평양 권력의 균형을 잡던 인물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누구보다 김정은을 가까이서 보자 하던 그가 왜 숙청의 칼날을 피해야 했을까요? 그의 아들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 최룡해의 운명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를 대신해 비밀리에 움직이던 한 남자가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최룡해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숨겨진 아들의 행방, 외국 병원의 진실, 그리고 김정은의 분노까지. 이 영상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셔야 북한 권력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최룡해, 숙청의 진짜 이유가 드러납니다. 저는 평양의 심장부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은 누구나 선망하는 자리였죠. 최룡해의 비서실에서 근무한다는 건 북한 권력의 정점 바로 아래에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자리가 제게 가져다 준 건 영광이 아니라 매일 밤 찾아오는 공포였습니다. 제 이름은 한성철입니다. 아니, 그랬습니다.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최룡해의 집무실 문 앞에 검은 승용차 세대가 멈춰 섰을 때였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내리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보면서 저는 손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그들이 올 때는 항상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숙청이 시작되는 신호였죠. 최룡해는 그때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거요. 김정은의 최측근이라 불리던 그 사람도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성철 동무, 외교부에서 온 서류함 좀 가져오시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았습니다. 서류함 안에는 최룡해의 둘째 아들과 관련된 의료 기록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외국 병원과 주고받은 치료 기록, 송금 내역, 그리고 김여정이 직접 서명한 문서까지요. 보위부 요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복도를 걸어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서류함을 들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최룡해가 제게 준 마지막 지시는 간단했습니다. 그 서류들은 절대 넘겨주면 안 돼요. 그날 밤 저는 평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최룡해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 서류함을 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저도 숙청 대상이 될 거라는 거요. 북한에서 너무 많은 걸 아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게 제가 10년간 권력의 중심에서 배운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평양의 밤하늘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비명들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 차례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최룡해의 비서로 일한다는 건 북한에서 최고의 자리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처음 그 자리에 배치받았을 때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가족이 드디어 핵심 계층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당 조직지도부에서 3년을 일한 끝에 얻은 기회였습니다. 첫 출근날 최룡해를 처음 봤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는 생각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죠. 한 번 보면 모든 걸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성철 동무는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소? 정치경제학입니다. 위원장 동지. 좋소. 여기서는 경제보다 정치가 먼저요. 그걸 잊지 마시오. 그의 말은 예언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배운 건 경제 업무가 아니라 권력의 작동 방식이었으니까요. 최룡해의 집무실에는 매일 수십 통의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군부에서, 당에서, 보위부에서, 외교부에서요. 그중 절반은 누군가를 감시한 내용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누군가를 고발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제가 보는 서류 한 장 한 장이 누군가의 생사를 결정한다는 거요. 어느 날 최룡해가 한 서류에 붉은색 표시를 했습니다. 외교부 간부 한 명의 해외 활동 보고서였습니다. 그 사람은 중국 출장 중 허가받지 않은 사람을 만났다는 내용이었죠. 일주일 후
그 간부는 평양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최룡해의 붉은색 표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최룡해는 김정은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임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한 5년 동안 최룡해는 3번 위기를 맞았습니다. 첫 번째는 군부 인사 개편 때였습니다. 최룡해가 추천한 장성 한 명이 숙청되면서 그의 책임론이 제기됐죠. 그때 최룡해는 한 달 동안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 정책 실패 때였습니다. 최룡해가 주도한 경제개발구 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자 김정은의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최룡해는 자아 비판서를 썼고 당 간부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위기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최룡해의 둘째 아들 문제였습니다. 그 아들은 김여정과 결혼했지만 건강 문제로 외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 치료비와 관련된 외화 송금이었죠. 누군가 그 내역을 보위부에 제보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직접 관리했습니다. 최룡해가 제게 맡긴 일이었으니까요. 외교부를 통해 중국 병원과 연락하고 송금 내역을 정리하고 치료 경과를 보고받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제 목숨을 위협할 줄은 몰랐죠. 김정은은 외국 의존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특히 혁명 가문의 자손이 외국 병원에서 치료받는 걸 용납하지 않았죠. 하지만 최룡해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외국 기술이 필요했으니까요. 보위부의 조사가 시작됐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번에는 최룡해도 살아남기 어려울 거라고요. 하지만 놀랍게도 최룡해는 다시 살아남았습니다. 김정은의 분노는 다른 곳으로 향했고 최룡해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최룡해가 살아남은 이유는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요. 그는 김정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정은은 최룡해를 통해 군부를 통제하고 당을 관리하고 외교를 조율했습니다. 최룡해가 사라지면 그 모든 균형이 무너질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대체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최룡해의 비서는 언제든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죠. 제가 너무 많이 알게 됐을 때 저는 위험한 존재가 됐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저를 주시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요. 최룡해는 혁명 1세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최연은 김일성과 함께 항일발 치산 투쟁을 한 인물이었죠. 북한에서 혈통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최룡해는 그 혈통 덕분에 권력의 중심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혈통은 방패이자 동시에 족쇄였습니다. 최룡해는 항상 자신의 혈통에 걸맞은 충성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의심받으면 그 혈통조차 그를 보호해주지 못했죠. 저는 평양의 중구역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경공업성에서 일하는 간부였고 어머니는 교원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핵심 계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평양 시민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북한에서는 특권이었죠. 대학 시절 저는 당에 충성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생활총화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발언했고 토요학습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정치경제학과는 북한 최고의 엘리트 코스였습니다. 졸업 후 당 조직지도부에 배치받은 건 행운이었죠. 조직지도부에서 3년을 일하면서 저는 북한 권력의 실체를 봤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집단지도 체제였지만 실제로는 김정은 한 사람의 말이 전부였습니다. 당 간부들은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살았고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순식간에 추락했습니다. 최룡해의 비서실로 옮긴 건 제 상사의 추천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고 입이 무겁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죠. 최룡해의 비서가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능력과 신뢰였습니다. 능력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고 신뢰는 비밀을 지키는 것이었죠. 최룡해의 집무실은 당 중앙위원회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려면 3번의 보안 검색을 거쳐야 했습니다. 출입증만으로는 부족했고 얼굴 인식과 지문 확인까지 필요했죠. 집무실 안에는 최룡해와 비서 2명,
그리고 경호원 한 명만 상주했습니다. 제 책상은 최룡의 집무실 바로 옆방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원하는 사람은 수백 명이 넘었으니까요. 평양의 권력 중심부는 겉으로 보기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수많은 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김정은의 신임을 받는지, 누가 실각할 위기에 처했는지 그런 정보들이 매일 오갔습니다. 저는 그 정보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최룡예의 둘째 아들이 평양을 떠난 건 제가 비서로 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외교 교육을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죠. 건강 문제였습니다. 김여정과의 결혼은 최룡예 가문에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혁명 1세대의 손자와 김씨 왕조의 딸이 결합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후 1년도 안 돼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룡예의 아들에게 희귀병이 발견된 겁니다. 평양의 의사들은 치료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만유 병원의 최고 의료진도 손을 들었죠. 유일한 방법은 외국 병원이었습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에 전문의가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최룡예는 김정은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아들을 외국에서 치료받게 해달라고요. 김정은은 며칠 동안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혁명 가문의 자손이 외국 병원에 의존한다는 건 체제에 대한 모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극비로 진행하고 외교부를 통해서만 연락하며 치료비는 최룡예 개인이 부담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모든 일을 처리하는 실무 담당자가 됐습니다. 외교부와의 연락은 복잡했습니다. 일반 전화나 이메일을 쓸 수 없었습니다. 모든 통신은 암호화된 전용 회선을 통해야 했죠. 저는 매주 외교부 담당자를 만나 치료 경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최룡예에게 전달했습니다. 치료비는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달에 수만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최룡예는 개인 자금으로 감당할 수 없었죠. 결국 청년동맹 시절 운영하던 무역회사의 자금을 끌어다 썼습니다.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외화는 국가 재산입니다.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없죠. 무역회사 자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룡예는 형식적으로는 승인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회계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저는 그 조작된 장부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무역회사 수익금에서 일부를 빼내 병원비로 송금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감사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당 검열위원회에서 청년동맹 산하 무역회사들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의 직접 지시였습니다. 외화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었죠. 감사팀이 장부를 뒤지기 시작했고 곧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수백만 달러가 정체불명의 용도로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송금 내역도 불분명했죠. 감사팀은 최룡예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최룡예는 외교부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대라는 요구에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실각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감사팀이 더 깊이 파고들면 제 이름이 나올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모든 송금 서류를 처리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장부를 조작한 것도 외교부와 연락한 것도 모두 제 손을 거쳤습니다. 최룡예는 저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성철 동무, 검열위원회에서 동무를 조사하려 할 거요. 그때 뭐라고 말할 생각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최룡예가 위험해지고 거짓말을 하면 제가 모든 책임을 뒤집었을 테니까요. 위원장 동지의 지시대로 했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무도 나도 끝이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하오. 최룡예는 서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외교부 공식 문서였습니다. 거기에는 김정은의 제가 도장이 찍혀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문서가 위조라는 거요. 이걸 가지고 있으시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저는 그 서류를 받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김정은의 도장을 위조했다는 증거였죠. 만약 이게 발각되면 저는 물론이고 최룡해도 즉시 처형될 겁니다. 다음 날 보위부 요원 2명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의 바르게 질문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거요. 그들은 무역회사 송금 내역에 대해 물었고 저는 준비한 대로 답했습니다. 외교부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지출이었다고요. 그럼 증빙 서류를 보여주시오. 저는 최룡해가 준 위조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요원들은 문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김정은의 도장을 보고 잠시 망설이더니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알겠소. 하지만 조사는 계속될 거요. 그들이 나간 후 저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위조 문서를 사용했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최룡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성철 동무, 당장 집무실로 오시오. 저는 달려갔습니다. 집무실에는 최룡해 혼자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보위부가 베이징 병원에 직접 연락했소. 환자 명단을 요구했다고 하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베이징 병원에는 최룡해 아들의 치료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송금 내역도, 담당 의사도 모든 게 증거였죠.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교부에 연락해서 병원 기록을 지우라고 하시오. 지금 당장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위부는 최룡해의 집무실을 봉쇄했습니다. 보위부가 집무실을 봉쇄한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입구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경비원들이 평소보다 2배는 많았고 검문도 더 철저했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보위부 요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출입증을 확인하고 잠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10분쯤 지나 한 요원이 내려와 저를 안내했습니다. 최룡해의 집무실 문은 봉인 테이프로 막혀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도 마찬가지였죠. 요원은 저를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보위부 고위 간부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성철 동무는 최룡해 위원장의 비서로 일한 지 얼마나 됐소? 5년입니다. 그동안 위원장의 업무를 보조했소? 예, 그렇습니다. 질문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최룡해의 일정, 만난 사람들, 처리한 서류들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무역회사 송금건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청년동맹 무역회사 자금 흐름에 대해 아는 게 있소? 저는 비서실 업무만 담당했습니다. 무역회사 일은 모릅니다. 그럼 이 서류는 뭐요? 요원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송금 신청서였습니다. 제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이건 위원장 동지의 지시로 작성한 겁니다. 무슨 목적으로 송금했소? 외교부 업무 관련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최룡해의 아들의 치료비라고 말하면 저도 끝장이었으니까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지시받은 대로 서류만 처리했습니다. 요원은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서류를 집어넣고 일어섰습니다. 당분간 집에서 대기하시오. 추가 조사가 있을 거요. 저는 건물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최룡해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는 몰랐지만 연락할 방법은 있었습니다. 당 간부들이 자주 가는 식당이 만경대 근처에 있었습니다. 최룡해도 가끔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났죠. 저는 그 식당 주인에게 최룡해의 소식을 물었습니다. 위원장 동지는 지금 자택에 계시오. 하지만 외부인 출입이 금지됐소. 자택 연금이었습니다. 아직 체포되진 않았지만 감시받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최룡해 집 근처까지 갔지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보위부 차량 2대가 집 앞에 주차돼 있었고 요원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최룡해를 위해 모든 걸 덮었을 것인가? 아니면 살기 위해 진실을 말할 것인가? 하지만 어느 쪽을 선택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죽음이었죠. 북한에서 권력 투쟁에 휘말리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최룡해가 복권되면 저도 살고, 최룡해가 숙청되면 저도 끝입니다. 제 운명은 제가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보위부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양 외곽의 조사 시설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중요 사건을 다루는 곳이었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는 소문이 있었죠. 저는 그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조사 시설에 가지 않기로요. 대신 평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제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남으면 죽고 떠나면 살 가능성이라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평양을 떠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행 증명서 없이는 시내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기차역마다 검문소가 있었고 도로에도 초소가 즐비했죠. 저는 아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대학 동기였던 김철수였습니다. 그는 철도성에서 일했고 화물열차 운행을 담당했죠. 저는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함경도로 가는 화물차에 날 태워줄 수 있겠나? 무슨 일이냐? 말할 수 없네. 하지만 급한 일이야. 김철수는 망설였지만 결국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했죠. 저는 집에 있던 외화를 모두 꺼내 그에게 줬습니다. 200달러였습니다. 이틀 후 저는 화물열차 화물칸에 몸을 숨겼습니다. 석탄 자루들 사이에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20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배도 고팠고 추웠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으니까요. 열차는 평양을 출발해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몇 번이나 멈췄습니다.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보위부가 저를 찾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직결 처분될 거였죠. 함경북도 청진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화물칸에서 기어나와 역 뒤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청진은 평양과 달랐습니다. 거리는 어두웠고 사람들은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저는 청진에서 회령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회령은 중국 국경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국경을 넘을 계획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국경 지역에 연고가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고 길도 몰랐습니다. 회령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시장 근처 여인숙에 묵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제 신분증을 보고 물었습니다. 평양에서 왔소? 여기는 왜 왔소? 진척 만나러 왔습니다. 진척이 어디 사오? 저는 적당히 둘러댔습니다.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국경 지역 사람들은 남의 일에 관심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들 자기 목숨 부지하기 바빴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국경을 넘으려면 브로커가 필요했습니다. 시장 뒷골목에서 중국 물건을 파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만강 건너는 방법 아십니까? 여자는 제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돈 있소? 있습니다. 얼마요? 500위안 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걸로는 안 돼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게 그만한 돈이 없었으니까요. 여자는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직접 건너려면 강을 잘 알아야 하오. 순찰대 시간도 알아야 하고요. 그게 아니면 죽소. 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건너겠다고요. 두만강을 바라보며 저는 평양에서의 마지막 날을 떠올렸습니다. 최룡해가 제게 했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성철 동무, 이 서류들을 잘 보관하시오.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거요.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습니다. 최룡해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예감했던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증거를 맡긴 이유도요. 만약 자신이 숙청되면 그 서류들이 복권의 열쇠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최룡해를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합니다. 그는 엄격했지만 공정했습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지만 노력은 인정해줬죠. 다른 간부들처럼 부하들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중심에 오래 있으면서 최룡해도 변했습니다. 처음엔 원칙을 지키려 했지만 점점 타협하기 시작했죠. 무역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것도 장부를 조작한 것도 모두 그런 타협의 결과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룡해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죠. 거부하면 제 자리를 잃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도 공범이 됐습니다. 평양에서의 5년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려웠습니다. 최룡해가 김정은에게 불려가면 저는 온종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까지 일손이 잡히지 않았죠. 장성택이 숙청됐을 때 저는 처음으로 죽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는 김정은의 고모부였습니다. 그런 사람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거요. 두만강을 건너기로 결심한 날 밤, 저는 회령 외곽의 강변으로 갔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한 남자가 알려준 지점이었습니다. 순찰대가 뜸한 곳이라고 했죠. 강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11월이어서 날씨가 추웠지만 강물은 얼지 않았습니다. 물살도 제법 빨랐습니다. 저는 헤엄을 칠 줄 알았지만 짐을 들고 건너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오후 11시쯤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캄캄했습니다. 달도 없었고 가로등도 없었죠. 저는 준비한 비닐봉지에 옷과 신분증을 넣고 단단히 묶었습니다. 물에 젖으면 안 됐으니까요. 자정이 지나자 순찰대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열을 내는 듯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강물에 몸을 담그고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물살이 강해서 자꾸 떠내려갔습니다. 몇 번이나 물을 먹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지만 계속 팔을 저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물속에 몸을 최대한 낮췄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물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순찰대가 저를 발견하면 끝이었습니다. 총을 쏠 게 분명했죠. 저는 움직이지 않고 떠 있었습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다행히 순찰대는 지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중국이었습니다. 마침내 반대편 강둑에 닿았습니다. 저는 기어 올라와 풀밭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저는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후 저는 일어났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마을 쪽으로 걸었습니다. 중국 마을이었습니다. 집들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들렸죠. 저는 조심스럽게 마을을 지나 도로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일단 멀리 가야 했습니다. 국경에서 멀어질수록 안전했으니까요. 새벽 5시쯤 한 트럭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어 차를 세웠습니다. 운전사는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서툰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연길까지 태워주시면 돈 드리겠습니다. 운전사는 제 모습을 보고 알았을 겁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조수석을 가리켰습니다. 트럭은 연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중국 땅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이제 북한으로 돌아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길에 도착한 저는 조선족 사람들이 모이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탈북민을 돕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물었습니다. 한 조선족 아주머니가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평양에서 왔습니다. 언제 넘어왔습니까? 사흘 전입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는 위치를 말했습니다.
남자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데리러 올 거라고요. 2시간 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차에 태우고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이제부터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한국까지 안전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평양을 떠난 후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두려움도, 안도감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중국에서의 한 달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집을 옮겨 다니며 숨어 지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될 테니까요. 그러면 끝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날 저는 새 옷을 입었습니다. 중국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였죠. 대사관 정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야 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저를 맞았습니다. 신분을 확인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최룡해의 비서였던 것, 왜 탈북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직원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최룡해 같은 고위 간부의 비서가 탈북한 경우는 드물었으니까요. 그들은 제게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북한 권력층에 대해, 최룡해에 대해, 김정은에 대해서요. 저는 대사관 안작은 방에 머물게 됐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밖을 함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방에서 한 달을 보내야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공안에게 붙잡혀 북한으로 끌려가는 꿈, 최룡해 동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꿈, 보위부 지하 신문실에 갇힌 꿈이었습니다. 새벽에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도와준 사람이 박수진 씨였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자 영사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제 방에 들어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젯밤은 좀 주무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악몽 꾸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영사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중국 공안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불안합니다. 혹시라도. 그 마음 이해합니다. 탈북하신 분들 많이 봤어요. 다들 처음엔 그러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박 영사는 따뜻한 차를 가져다 줬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대추차였습니다. 저는 그 차를 마시며 조금씩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한국 드라마를 보여줬습니다. 태블릿으로 볼 수 있게 해줬죠.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사회가 어떤지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웃고, 사랑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뭐 하고 싶으세요? 박 영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평범하게요? 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감시받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요. 박 영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한국은 그런 곳이니까요.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와서 질문했습니다. 북한 권력 구조, 최룡해의 일과 당회의 내용, 김정은의 지시 사항들이요. 저는 아는 걸 다 말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영사가 한국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김치찌개와 밥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대사관 주방에서요. 제가 먹어도 됩니까? 당연하죠. 한국 가면 이런 음식 자주 드실 거예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치찌개는 뜨겁고 얼큰했습니다. 북한에서 먹던 김치와는 달랐습니다. 더 맵고 더 진했습니다.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맛있습니까? 네. 정말 맛있습니다. 박 영사는 흐뭇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 가면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여기보다 훨씬 다양해요. 밤에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도 깜짝 놀랐습니다. 박 영사는 그런 저를 이해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악몽을 꾸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 영사가 달려왔습니다. 당직을 서고 있다가 소리를 들은 거였죠. 괜찮아요. 무슨 꿈 꾸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북한으로. 끌려가는 꿈이었습니다. 기차에 실려서 국경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 영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꿈이에요. 그냥 꿈일 뿐이에요. 여기는 안전해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진정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힘드시죠? 이해해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곧 한국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박 영사는 제게 한국어 공부도 시켜줬습니다. 남북한 언어가 다른 부분을 알려줬죠.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친구라고 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뜨락도르는 트랙터, 볼펜은 볼펜이에요. 외래어 발음이 좀 달라요. 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한국에 가서 어색하지 않으려면 언어부터 익혀야 했으니까요. 2주가 지나자 저는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악몽도 줄어들었습니다. 박 영사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를 챙겨줬습니다. 밥은 잘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불편한 건 없는지 물었습니다. 박 영사님. 네,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저를 챙겨주십니까? 박 영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 일이니까요. 그리고 같은 민족이잖아요. 어렵게 여기까지 오셨는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양에서는 이런 친절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고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박 영사는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줬습니다. 출국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박 영사가 알려줬을 때 저는 떨렸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요. 긴장되시죠? 네. 많이요. 괜찮을 거예요. 한국에 가면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정착 교육 받으세요. 거기서 한국 생활 적응하는 법 다 가르쳐 줄 거예요. 박 영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영사님 아니었으면 못 견뎠을 겁니다. 박 영사는 웃었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한국 가서 새로운 인생 사세요. 응원할게요. 마지막 날 박 영사는 작은 선물을 줬습니다. 수첩이었습니다. 한국 가서 새로운 일들 기록하세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요. 저는 그 수첩을 꼭 쥐었습니다. 한 달간 저를 돌봐준 박 영사가 고마웠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평양을 떠난 지 석 달 만이었습니다. 석 달 전 저는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탈북민이었죠. 공항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시설로 갔습니다. 조사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탈북민은 누구나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죠. 조사는 2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매일 다른 사람들이 와서 질문했습니다. 제 신분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북한에서의 생활, 탈북 과정, 아는 정보까지 모든 걸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협조적으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곤해졌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받았고 제 답변을 의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최룡해 위원장의 비서였다고 했는데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처리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제 서명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 서류는 여기 없습니다. 다른 증거는요. 최룡해의 일정을 제가 관리했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어디를 갔는지 다 기억합니다. 조사관들은 제 기억을 테스트했습니다. 북한 고위 간부들의 이름, 직책, 관계 등을 물었습니다. 저는 대부분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5년 동안 최룡해 옆에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정보들이었죠. 조사 끝에 제 신분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정말 최룡해의 비서였고 고위급 정보를 가진 탈북민으로 분류됐습니다. 그 후 하나원으로 보내졌습니다. 하나원은 탈북민들이 한국 생활을 준비하는 곳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한국 사회에 대해 배우고 취업 교육도 받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온 탈북민이 50명쯤 됐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탈북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부분 함경도나 양강도 출신이었습니다. 평양 출신은 저를 포함해 3명뿐이었죠. 평양 사람이 탈북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요. 평양에서 왔다고요? 거기는 잘 살지 않습니까?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평양도 지역에 따라 달랐으니까요. 중심부는 괜찮았지만 외곽은 지방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제가 산 곳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평양도 다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어를 새로 배워야 했습니다. 북한 말과 다른 단어가 너무 많았죠. 컴퓨터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인터넷을 써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가장 어려웠던 건 자유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디 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했고 무엇을 하든 보고해야 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제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뭐 하고 싶으세요? 교육 담당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글쎄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걸 물어본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이요? 선생님은 웃었습니다. 네. 쉬고 싶으면 쉬셔도 되고, 밖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셔도 돼요. 자유예요. 저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자유라는 게 이렇게 막막한 거였습니까? 북한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토요일은 생활총화, 일요일은 의무 노력 동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가 직접 선택해야 했습니다. 컴퓨터 수업 시간이 가장 신기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세상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선생님이 포털 사이트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궁금한 거 검색하면 다 나와요. 저는 조심스럽게 김정은을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내용들이었죠. 김정은을 비판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이런 글을 써도 괜찮습니까? 네, 여기는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최고존엄을 비판해도 잡혀가지 않는다니요. 경제 교육 시간에는 은행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통장 만드는 법, 카드 쓰는 법, 돈 관리하는 법이요. 북한에서는 현금만 썼습니다. 그것도 배급이 대부분이었죠. 여기서는 일한 만큼 돈을 받습니다. 그 돈으로 필요한 걸 사는 거예요. 선생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북한에서는 배급으로 살았습니다. 취업 교육도 받았습니다. 이력서 쓰는 법, 면접 보는 법을 배웠죠. 하지만 제 이력서에는 쓸 게 별로 없었습니다. 최룡해의 비서였다는 건 밝힐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너무 주목받을 테니까요. 평양외국어대학 졸업, 당 기관 근무. 이 정도만 쓰세요. 선생님이 조언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밤에는 기숙사에서 다른 탈북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저마다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탈북한 사람, 가족을 찾아온 사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온 사람이요. 동무. 아니, 친구는 왜 왔어요?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입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부는 아니었죠. 진실을 다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원 상담 선생님과 개별 면담이 있었습니다. 적응은 잘 되고 있나요? 네. 그런데 아직은 낯섭니다. 당연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천천히 적응하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건 본인이 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누구도 당신의 인생을 정해주지 않아요.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거죠. 그 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선택의 자유, 그것은 곧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당이 모든 걸 정해줬습니다. 어디서 일하고, 어디서 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가 직접 결정해야 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갈수록 저는 조금씩 한국 사회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자유가 무엇인지, 선택이 무엇인지 알아갔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낯설었지만, 이제는 기대도 됐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요.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경기도에 있는 임대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집이 생겼습니다. 비록 작았지만 평양에서의 기숙사보다 나았습니다. 취업이 문제였습니다. 북한에서의 경력은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최룡해의 비서였다는 게 대단한 경력이었지만 한국 회사들은 관심 없었죠. 처음 몇 달은 아르바이트로 생활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공장에서 단순 작업도 했습니다. 평양에서 간부 생활을 하던 제가 육체 노동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북한에 있었다면 저는 이미 죽었을 겁니다. 보위부가 절대 저를 살려두지 않았을 테니까요. 한국 생활에서 가장 놀란 건 자유로운 정보 접근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고 북한 소식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최룡해에 대한 기사도 검색했습니다. 최룡해는 여전히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숙청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자리에 올랐더군요. 제가 북한을 떠난 후 그가 어떻게 위기를 넘겼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최룡해가 살아남은 이유를요. 그는 김정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정은은 최룡해를 제거할 수 없었죠. 그러면 권력 균형이 무너질 테니까요. 한국에서의 첫 겨울은 추웠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추웠지만 마음도 추웠죠. 평양에서는 겨울에 난방이 잘 안 됐지만 그래도 익숙했습니다. 한국의 아파트는 따뜻했지만 외로웠습니다. 저는 매일 뉴스를 봤습니다. 북한 소식을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최룡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김정은이 누구를 만나는지 그런 뉴스들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최룡해가 러시아를 방문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사진 속 그의 모습은 평양에서 봤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 있었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준비한 서류들이 그를 도왔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는 여전히 권력을 누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얻은 건 권력이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평양에서는 매일 감시받으며 살았습니다. 한마디 잘못하면 끝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쯤 지나 저는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중국어를 할 줄 안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외교부와 일하면서 배운 중국어가 도움이 됐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제가 탈북민인 걸 알았지만 특별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북한 이야기를 물어봤지만 곧 관심이 식었습니다. 저는 그냥 같이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한국 사회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과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일에만 집중했고 남의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냉정하다고 느꼈지만 점차 편해졌습니다. 1년쯤 지나 저는 하나원에서 만난 한 여성과 연락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청진 출신이었던 그녀는 서울에서 미용실을 다니며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만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와 이야기하면서 제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양 출신이었고 교육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청진에서 장사를 하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탈북 과정도 저보다 훨씬 힘들었죠. 오빠는 그래도 평양에서 잘 살지 않았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평양에서의 생활이 편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행복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편하긴 했지만 자유롭지는 않았어요. 매일 감시받으면서 살았으니까요. 그래도 배고프진 않았잖아요. 전 어렸을 때 너무 배고팠어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저는 권력층 가까이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나은 삶을 살았던 거죠. 2년째가 되자 저는 한국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이제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은행에서 업무를 보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는 생각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가끔 평양 생각이 났습니다. 최룡의 집무실의 창문으로 보던 대동강 풍경, 만경대 근처 식당에서 먹던 냉면, 그런 것들이 그리웠습니다. 동시에 두려웠던 순간들도 떠올랐죠. 보위부 요원들이 집무실에 왔을 때의 공포, 두만강을 건널 때의 긴장감요. 어느 날 저녁 뉴스에서 북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룡해가 김정은과 함께 군부대를 시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화면 속 최룡해는 여전히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의 권력이 얼마나 불안정한지요. 북한 권력층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입니다. 오늘 최고 자리에 있어도 내일은 숙청될 수 있습니다. 최룡해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김정은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때요. 저는 그런 삶에서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비서가 아니었고 권력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 삶은 제가 선택할 수 있었죠.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왔습니다. 중국 지사와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자리였습니다. 중국어 능력과 무역 관련 지식을 인정받은 결과였죠. 북한에서의 경험이 드디어 쓸모가 있었습니다. 새 직책을 맡으면서 중국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베이징에 갔을 때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최룡해의 아들이 치료받던 병원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제가 서류를 처리하며 수없이 연락했던 곳이었죠. 출장 중 시간이 나서 그 병원 근처를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곳은 이미 제 과거였고 저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3년째,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조금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보너스와 모아둔 돈으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힘으로 집을 구한 거였습니다. 이사한 날 밤새 집 창문으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평양에서 봤던 야경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평양은 어두웠지만 서울은 밝았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났던 여성과의 관계도 진전됐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이였습니다. 북한에서 겪은 고통, 탈북 과정의 두려움, 한국에서의 적응 과정을 공유할 수 있었죠. 그녀는 미용 기술을 배워 작은 미용실을 차렸습니다. 저는 무역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했습니다. 우리 둘 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물었습니다. 북한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요. 절대요. 제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북한에는 제가 돌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미련도 없었죠. 그곳에서의 제 삶은 끝났습니다. 전 가끔 엄마가 보고 싶어요. 하지만 돌아갈 순 없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탈북은 일방통행이었습니다. 저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탈북하기 전에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없었습니다. 북한에서의 관계는 대부분 일 때문에 맺어진 것들이었죠. 진짜 친구는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4년째가 됐을 때 저는 처음으로 휴가를 냈습니다.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개인적으로 여행을 간다는 것 자체가요.
제주 바다를 보면서 저는 자유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자유는 단순히 국경을 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능력을 인정받아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중국 기업과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이었죠. 북한에서 배운 협상 기술이 도움이 됐습니다. 최룡의 옆에서 일하며 배운 게 헛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저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됐습니다. 탈북민이라는 꼬리표보다 능력 있는 직원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게 제가 원하던 거였습니다. 몇 년 후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았고, 북한 억양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가끔 북한 출신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제 과거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최룡해의 비서로 일한 시간, 권력의 중심에서 본 것들, 그 모든 게 제 일부였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이 익숙해진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 저는 무역회사의 이사가 됐고, 결혼도 했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났던 그 여성과요. 우리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첫 세대죠. 딸아이는 아빠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게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 친구들 중에도 탈북민 가정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이제는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중국 시장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제가 주도한 여러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회사 성장에 기여했죠. 북한에서의 경험과 중국어 실력이 경쟁력이 됐습니다. 가끔 새로 온 탈북민들을 돕는 자원봉사를 합니다. 제 경험을 나누고 한국 생활 적응을 돕는 일이죠.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으니까요. 어느 날 자원봉사 중에 평양 출신의 젊은 탈북민을 만났습니다. 그는 최근에 넘어온 사람이었습니다. 평양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최룡해 위원장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최룡해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예상했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 권력은 언제나 변합니다. 영원한 권력자는 없죠. 최룡해도 결국 역사가 될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책장 깊숙한 곳에 오래된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가져온 마지막 물건이었죠. 최룡해가 제게 맡긴 서류들의 복사본이었습니다. 한 번도 꺼내본 적 없었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제 과거의 증거였으니까요. 언젠가 딸아이가 자라면 이 이야기를 해줄 생각입니다. 아빠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요. 주말에 가족과 함께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딸아이는 자전거를 타며 즐거워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평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삶이었죠. 가족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주말을 자유롭게 보내는 것이요. 가끔 북한 생각 안 나요? 가끔 나죠. 하지만 그리워하진 않습니다. 북한은 제 과거였습니다. 그곳에서 겪은 일들, 최룡해 옆에서 일한 시간들, 권력의 중심에서 본 것들. 그 모든 게 저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과거였습니다. 회사에서 중국 출장이 잡혔을 때 베이징에 다시 갔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 시간이 나서 옛날 그 병원 근처를 다시 찾았습니다. 최룡해의 아들이 치료받던 곳이었죠. 병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곳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제가 처리했던 서류들, 관리했던 송금 내역들, 그 모든 게 먼 과거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평양의 어두운 밤과는 완전히 달랐죠.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를 보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집에 들어서자 딸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중국은 어땠어요? 좋았단다. 다음엔 엄마랑 너도 같이 가자. 정말요? 만리장성 보러 가요? 그래, 가자.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화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계획하다니요. 평양에서 최룡해의 비서로 일하던 제가 이런 삶을 살 줄은 몰랐습니다. 밤에 딸아이를 재우고 아내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북한 뉴스 봤어요? 네, 봤습니다. 최룡해가 또 공개석상에 나왔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더 이상 최룡해의 소식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의 동향을 계속 확인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삶과 제 삶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었으니까요. 회사에서 후배 직원들을 교육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무역 업무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거였죠. 북한에서 배운 협상 기술, 중국 기업과의 거래 방식 등을 가르쳤습니다. 한 후배가 물었습니다. 이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중국 비즈니스를 잘 아세요? 경험이죠. 오래 해봐서 압니다. 제 과거를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출신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제 능력이었죠. 탈북민 모임에 가끔 참석했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평양 출신도 있고 지방 출신도 있었죠.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에 적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한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 물었습니다. 형님은 북한에서 뭐 하셨습니까? 당에서 일했습니다. 높은 자리셨습니까? 그냥 직원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룡해의 비서였다는 걸 밝히면 복잡해질 테니까요.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그러면 과거를 계속 떠올려야 했습니다.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에 참석하면서 저는 감회가 깊었습니다. 제 딸은 자유로운 나라에서 교육받을 겁니다. 주체 사상을 배우지 않아도 되고 기밀성을 찬양하지 않아도 됐죠.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북한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아이한테 혹시 영향이 있을까 걱정하셨는데 전혀 없습니다. 아주 밝고 건강한 아이입니다. 그 말에 안도했습니다. 제 과거가 딸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거였죠.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습니다. 임원으로 올라가는 자리였습니다. 북한 출신 탈북민이 한국 기업의 임원이 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사님 능력을 인정받은 겁니다.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제 능력으로 얻은 자리였으니까요. 승진 후 첫 임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다른 임원들과 회사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했습니다. 평양에서 최룡해 옆에 앉아 회의록을 작성하던 때를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그때는 제 의견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시를 받고 실행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의견을 말하고 회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재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평양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건물 앞에서 찍은 거였죠. 젊은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 저는 자신감 넘쳐 보였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다는 자부심이 얼굴에 드러났죠. 하지만 그 자신감 뒤에 숨은 두려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얼굴은 달랐습니다. 자신감은 여전했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제 삶은 제가 책임지는 거였습니다. 주말에 아내와 함께 등산을 갔습니다. 북한산이었습니다. 정상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거대한 도시가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평양도 이렇게 보였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평양은 이것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그리고 어두웠죠. 지금은 행복해요? 네, 매우 행복합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북한을 떠난 결정이 옳았다고요. 만약 평양에 남았다면 저는 이미 죽었을 겁니다. 보위부가 절대 저를 살려두지 않았을 테니까요.
최룡해는 아마 아직도 권력을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권력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북한에서 영원한 건 없으니까요. 김씨 왕조만 빼고요. 저는 더 이상 권력에 관심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얻은 자유가 어떤 권력보다 소중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고, 제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자유요. 회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딸아이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려고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것조차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기적이라는 거요. 북한에서는 누릴 수 없던 자유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딸아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 시간의 통일에 대해 배웠다고 했습니다. 아빠, 북한이랑 남한이 통일하면 좋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이 자유로워질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란다. 아빠는 북한이 그리워요? 북한 땅은 그리워. 하지만 북한 체제는 그립지 않아.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겠지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평양에서 봤던 어두운 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불빛들이 자유를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북한은 과거가 됐습니다. 최룡해도, 권력 투쟁도, 그 모든 게 먼 기억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탈북민이라는 꼬리표보다 한 가정의 아버지, 회사의 임원, 그런 정체성이 더 강했습니다. 하지만 제 과거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이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고통스러운 기억도, 두려웠던 순간도 모두 제 일부였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 북한 관련 뉴스가 떴습니다. 최룡해가 김정은과 함께 공개석상에 나온 장면이었습니다. 화면 속 그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제가 북한을 떠난 지 오래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잠시 그를 바라봤지만 곧 화면을 끄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삶과 제 삶은 이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권력의 게임을 하고 있었고, 저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가족과 저녁을 먹으며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아이의 학교 생활, 아내의 미용실 이야기, 제 회사 일. 평범하지만 행복한 대화였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살아남았다. 그리고 잘 살고 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북한을 떠나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 가족을 이루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것.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 최룡해는 평양에서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자유로운지는 의문입니다. 권력은 그를 가두는 감옥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권력 대신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매일 확인하니까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가족과 함께할 때마다, 제가 원하는 일을 할 때마다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평양 권력의 중심에서 일하다 자유를 찾아 떠난 한 남자의 이야기.